레인보우 초대석. 서로 다른 우리가 더 큰 하나로 우리가 무지개처럼 레인보우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 무지개 초대 손님은 사단법인 경기 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님입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제가 진행을 맡은 이후에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모시는데요. 그 전에도 이렇게 여러 차례 이렇게 출연하셨잖아요. 네, 네, 정말 자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저는 경기도 부천에서 사단법인 경기 글로벌센터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면서 국내 거주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분들의 고충 상담과 이주 배경 중도 입국 청소년 방과 후 학습센터 운영과 또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경기 10 거점 운영 기관장으로 늘 섬기고 있는 송인선 대표라고 합니다. 굉장히 그 대표님 되신 지 굉장히 오래되셨잖아요. 네, 24, 5년 됩니다. 24, 5년이면 2000년 뭐 초부터 2000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거의. 2001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해오고 계시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방송하실 때는 그 박사 논문을 쓰신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출간도 하시고 그랬던데 어떤 책인지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그 박사 논문 쓰기 전에 2018년도에 이제 한국의 이주민 사회라는 책을 썼고요. 네. 그리고 이 박사 학위는 이제 2023년도에 이민 통합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받았고요. 네. 제가 2018년도 12월에 출간한 그 한국의 이주민 사회 책은 그 이주민들의 상담의 실제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주민 사회 책을 출판하게 된 그 계기는 그 외국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보통 대부분 외모로 우리 주변 분들이 이제 판단하는 선입견이 있는데, 그렇죠. 네. 한국의 이주민 사회라는 책을 읽고 나면은 외국인을 만나게 되면은 먼저 어떤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즉 비자, 다시 말해서 비자 타입이 무슨 비자로 체류하고 있는가, 네네네. 이런 것을 알게 되면은 이제 상담에서부터 또 모든 문제가 쉽게 이해되도록 체류 자격별로 이렇게 분류해서 책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네. 한국의 이주민 사회 정말 많은 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항상 이제 송 대표님 바쁘신데요. 센터 운영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문제점이랄까 어떤 현재 상황 이런 걸 좀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예. 사실 2008년부터 제가 시작은 2001년부터 시작했지만 비영리 단체는 2008년도부터 비영리 단체를 운영해 오는데, 네. 사실 시작부터 마이너스 재정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참 이거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만은 급기야 2023년부터는 더욱 기관 재정이 악화되어 안타깝게도 문을 닫으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주민들 때문에 문을 함부로 닫을 수도 없는 문제로 정말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은 기관 재정이 바닥을 넘어 벼랑 끝까지 갔을 때 정말 생각지도 못한 독지가를 또 보내주셔서 기사 회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이었네요. 고마운 분이시니까요. 저도 이제 기도를 통해서 많은 어떤 마음을 모아서 잘 되기를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저기 센터에서는 이제 초창기부터 우리 대표님께서 그 미얀마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셔가지고 도움을 주고 계시잖아요. 미얀마 난민들. 어떤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이라고 이제 유엔 난민 기구에서 이미 난민으로 제3국에서 떠돌고 있는 난민을 OECD 국가에다가 이 난민들을 좀 수용 좀 해 주십사 하고 이제 권고를 했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도 2015년도부터 재정착 난민들을 수용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13기까지인가 이렇게 들어와서 270명 아마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아마요. 근데 이제 저는 이분들이 2015년도 들어온 1기, 2016년도 2기, 2017년도 3기
요 분들을 집중적으로 한국 사회 적응에 대한 모니터링을 제가 하고 있죠. 지금까지요. 네. 네. 그러시군요. 네. 어떻게 보면 다른 분보다 혹시 이 분야에 대해서 또 굉장히 관심도 많이 갖고 또 노력도 많이 하셨네요. 이분들은 일반 난민들은 이제 본인들 스스로 와서 이제 난민 신청을 하고 난민 인정을 받고 하지만은 네. 이 미얀마 카렌족 재정착 난민은 정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수용한 분들이라서 네. 정말 이분들이 안정된 생활과 정착이 돼야만이 네네. 이 카렌족들이 우리 한국으로만 재정착을 하는 게 아니고 네. 미국, 호주, 뉴질랜드 여러 나라로 이렇게 세계 여러 나라로 재정착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정보들을 다 자기네들끼리 공유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한국에 정착하신 분들이 그래도 어느 나라보다 잘 정착하고 있다. 이런 이제 어떤 소문이 났으면 좋겠다 싶어서 열심히 지금 돕고 있습니다. 그런 재정착하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큰 이런 도움을 주고 계시네요. 그렇죠. 그러시군요. 네네. 이제 아까도 뭐 그 책 그 한국의 이주민 사회 이야기하시면서 또 특히 이제 뭐 우리 센터는 다른 곳에 비해서 어떤 고충이나 굉장히 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예, 저희들 기관의 주 사업이 사실은 이제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는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다들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주민들 사회복지 사각지대 이민자 고충 상담이 전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일반 기관 단체나 또 이주민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제 저희 센터 와서 상담하면은 우리가 저희들이 그 내용들을 가지고 직접 동행해서 뭐 고용노동부든지 법무부든지 어디든지 직접 동행해가지고 그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그러한 고충 상담을 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의료비 모금도 하고 또 그다음에 한부모 가정들 같은 경우는 긴급 생계비 뭐 이런 또 긴급 의료비 이런 부분들을 또 모금을 해가지고 지원하고 이런 일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금 큰 틀에서 이렇게 좀 여쭤보겠는데요. 자, 그럼 우리 다문화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주요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우리가 지금 우선적으로 짚어봐야 될 그런 이슈가 있다면 어떤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만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보면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국내 이주민 유입이 정말 많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는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 농축산을 비롯해서 산업 현장 전 분야에 일손이 부족한 상태에 놓여 있고. 이제는 이주민들이 없으면 생선과 채소가 없어서 정말 아침 저녁 밥상도 제대로 차릴 수 없는 상황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지금 지난달 말 기준으로 보면은 국내 이주민 인구가 265만 명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온 정부가 정책적으로나 또 우리 국민들도 이에 대해서 각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먹는 채소 또 이렇게 그 생선들이 그 이분들 그러니까 이주민들의 어떤 그 일선 현장에서 어떤 도움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분들이 없으면 실제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굉장히 힘든 직업이기 때문에 한국 분들은 쉽게 이렇게 하지 않으려는 분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민자들이 급 증가함으로써 이제 그 이민자들의 케어가 중요한데 정책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컨트롤 타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동포청은 제외 동포청은 세워졌습니다 인천에. 그렇죠. 그런데 이민청은 아직 설치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정부에서요. 근데 뭐 법무부에서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주민들이 증가하는 만큼 이민 정책과 행정 그리고 이민자들의 각종 욕구를 들어주고 조율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민자 종합 지원
행정복지센터 같은 것을 새롭게 신설 설치해서 네. 이 부분도 또 시급한 실정이고요. 아. 그래서 이에 국내 이민자들의 인구 수에 따라서 네. 이민자들의 다양한 목소리도 기대아마 들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얼마 전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제 지방 선거에서 이제 영주권을 받은 이제 분들이 그 투표를 하는 인력이 한 14만 명, 뭐 굉장히 10만 명 이상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이죠. 왜냐하면 영주권 받고 3년이 지나면은 지방 선거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투표권을 행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이민청 문제는 정말 오래전부터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필요성을 느꼈지만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이걸 설치하는 데까지는 상당히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문제면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이민청 설치의 가장 문제점은 이제 국민들의 공감대인데 공감대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국내 265만 명 중에 불체자 법무부에서 말하는 용어는 불법 체류자, 시민단체에서는 미등록자,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미등록자분들이 거의 뭐 지금 거의 39만 명, 얼마 전까지만 해도 40만 명대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미등록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네네. 이민청 문제에 이런 무언가 이렇게 이슈화를 시켰을 때 네네. 자꾸 그 발목을 잡는 거죠. 미등록자 체류 인구에 비례해서 너무 많다. 그래서 아마 그 부분을 줄이고 어쨌든 국민의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데 그래서 점점 딜레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두 번째 이유는 재외동포청은 그야말로 이제 정치권으로 말하면 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한 뭐 760만 명 이상 되는 거기는 어쨌든 투표권은 선거권이 있기 때문에 좀 빨리 제 생각에 네네. 설립이 된 것 같고 이민청은 어쨌든 외국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네네. 아마 자꾸 딜레이되고 이름도 미등록자 문제 이런 부분들이 통합적으로 걸림돌이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주민 관련해서 많은 이제 정책들이나 어떤 현장 속에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컨트롤 타워, 어떤 한 곳이 아닌 여러 군데서 이렇게 분산돼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재정이나 뭐 인력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낭비된다는 그런 어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많고, 네네. 예를 들어서 뭐 한국 교육 하나만 해도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도 하고 법무부에서도 하고 네네.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하고 네네. 이렇게 그것만 봐도 벌써 중복이 되죠. 그렇군요. 네. 그거는 어떤 기준이 되는 통합센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학생들 어떤 이민자에 대한 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그런 부분도 있네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전체적인 어떤 지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민자들을 위한 세금이 막대하게 들어간다고 국민들은 다 이해를 하고 인식을 하고 있지만은 네네. 실제로는 이민자들이 외국인 등록이나 체류 자격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나 기화 신청할 때 내는 수수료가 있습니다. 예. 이게 어마어마합니다, 이 돈이. 그래서 이제 이민자 발전기금이라고 사회통합 발전기금이라고 몇 번 시민단체와 또 법무부가 시도를 했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은 수요자 중심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내는 돈으로 이민자분들을 이민자 정책이나 이민자들에 대한 비용으로 쓰자 그런 취지로 이제 그걸 몇 번 발의를 했는데 네. 번번이 법사위를 통과를 못해서 네. 아직까지 그걸 법이 제정이 못 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걸 그렇게 사회통합 발전기금을 만들어 놓으면은 만약에 이주민들에 대한 예산이 예를 들어서 뭐 1,000억이 들어간다. 네네. 그런데 이주민들이 내는 돈들의 수수료는 만약에 뭐 9,000억, 뭐 900밖에 안 된다. 네네. 그러면은 이 수수료를 올리면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국민의 세금에 손대지 않고도 네네. 이민자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얼마든지 그 돈을 감당할 수 있는데 아직 그 법 제정이 안 돼 가지고 네. 지금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 지속적으로 어떤 그런 세미나나 심포지움을 통해서 어떤 그런 어떤 의견 갖다가 또 학계에 있는 분뿐만 아니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야기를 또 이렇게 목소리를 좀 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런 부분들이 여러 번 논의가 됐었고 시민단체에서도 포럼도 하고 뭐 했었는데 네, 네. 번번이 어쨌든 막판에 법사위를 넘지 못해서 그래도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네. 언젠가는 어떤 그런 문제를 조금 해결해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슈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세 번째는 참 저 우리나라 이제 이민 정책이나 행정 이런 것을 볼 때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국내 대학의 유학생 유치 문제입니다. 아, 이는 이제 국내 저출산 문제도 있고 또 농어촌 일손 부족도 있고 네네. 이런 부분들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정책인데 네. 이게 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지 저는 아주 답답해요. 아, 근데 보면은 국내 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대폭 확대하고 네네. 나아가서 4년제 대학 졸업자들에게는 네. 노동 허가제 지금 이주 노동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고용 허가제인데 네네. 노동 허가제는 그야말로 자유롭게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이분들이 국내에서 취업해서 국내에서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면은 네네. 우수 인재 유치는 물론이고 네네. 4년제 대학 졸업했으니까 네. 그리고 또 한국의 정주로 인한 소비로 하여금 네. 국내 경제 성장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요. 네. 지금 이주 노동자분들 같은 경우는 돈을 벌어서 본국으로 보내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한국에 정주를 시켜놓으면은 네. 이제 가족이 초청이 되고 그렇죠. 여기 와서 살게 됨으로써 그야말로 이제 경제에 크게 이바지가 될 텐데 네. 이 부분을 지금 보면은 우리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냐면은 졸업하고는 가라는 시기죠. 그러니까 지금 비자 타입이 D4죠. 지금 D2죠. D2죠. 네, 지금 네, 예, D2, 유학생 D2가 유학생으로 D2고 그다음에 네. 이제 D10으로 바꿔서 직업을 갖기 위한 이제 단계죠. 취업을 이제 이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에 네. 거쳐서 이제 취업이 되면은 E7 비자를 줍니다. 아. 그런데 그 E7 비자를 받기 위해서 취업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직종도 제한이 돼 있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 예. 그리고 또 유학생들이 알바를 하면서 학기 중에 예. 공교롭게도 이분들이 오버타임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은 불법 취업으로 간주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저도 이야기 듣기에는 이제 평일날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뭐 30시간인가? 아, 학기 중에는 20시간. 20시간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학기가 아니고 방학 기간에는 풀타임 하는 것이죠. 네네. 아. 그런데 학기 중에 이제 20시간 이상씩 해가지고 네. 이 친구들이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다 이제 통장이라든가 뭐 이런 기록이 남는 곳에 거죠. 이제 기록이 남아서 나중에 이제 D10으로 변경할 때에 이제 불법 취업이 다 이제 탄로가 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D10 비자를 안 주는 거죠. 그래서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도 네네. 출국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은 불체를 하든가.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의 불체자가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의학 연수원 디포 가지고 있는 의학 연수원 학생들도 네네네. 결국은 의학 연수를 잘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서 네네. 비전이 있다면은 이분들이 이탈할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니까 의학 연수생으로 와서 한 6개월 하다가 이탈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탈률이 가장 높은 것이 이주 노동자 유학생이에요. 그렇습니까? 네. 이게 정책적으로 하루속히 이거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그럼 이건 현장에 있는 뿐만 아니고 학계에 계신 우리 교수님들도 지혜를 모아서 어떤 그런 상황을 좀 해결할 수 있는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대학생들을 취업을 안정되게 할 수 있도록 노동 허가제로 해놓으면은 네. 일단은 지방 대학들이 살아나고 우리나라 인구 저출산 문제로 대학에 지금 계속해서 지금
입학생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미 지금도 지방대학은 예, 재정 외국인들이 없으면은 문 닫을 대학들이 여러 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걸 문을 열어놓으면은 많은 나라에서 우리나라로 유학을 올 테고, 네네. 예, 그리고 또 바로 이어져서 노동 인력으로 네. 유입이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인구 정착에도 네. 도움이 되고, 아. 이게 다 이게 윈윈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게 왜 제대로 잘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제 수학을 하고 수학했던 내용들이 바로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떤 직접적으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어떤 기술이나 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연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어느 외국의 어느 도시와 네. 자매계를 맺고 해서 우리 지역에는 이제 특화된 어떤 과를 하나 신설해가지고, 네네네. 그리고 여기에 들어오는 유학생들은 100% 이 분야에 취업이 된다. 예. 이런 식으로 지금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좀 전에 말씀드린 E7이나 이렇게 이제 바로 받는다든지 그렇죠. 한다면 학교도 윈윈할 수 있고 또 우리 학생 공부하는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지금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은 부산과 목포에 있는 해양대학교가 그렇죠. 있어요. 국립해양대학교입니다. 지원자가 없습니다. 국내 학생들이. 그래서 지금 외국 학생들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네네. 외국 학생들이 들어오면은 학부모까지 동반해가지고 네. 입학을 하면은 네. 전액 장학금 주고, 네네. 학부모는 취업 비자를 주고,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은 외국 유학생이 그것도 데려오기가 힘들어요. 지금. 그렇군요. 왜냐하면 거기는 대학교 입학생이기 때문에 나이대가 18세. 제한이 있군요. 이제 대학교 입학생이니까 고등학교 네네네. 졸업생을 네.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또 있군요. 네네. 예. 자, 그럼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우리 이제 그 대표님께서 지금 계시는 사단법인 경기 글로벌 센터는 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이제 그 KIP 이 통합 교육 시스템의 어떤 그 47개입니까? 거점 지역이? 예. 중앙 거점 포함해서 아마 40한 6, 7개 될 겁니다. 그 정도 되죠. 네네. 거기에는 뭐 대부분 다른 거점은 학교를 중심으로 이렇게 진행되는데 여기는 어떤 그 사단법인 또 이렇게 어떤 비영리 민간 단체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우연히 2010년도에 저희들이 일반 운영기관으로 신청을 했는데, 네네네. 그때 당시에 인천의 그 바로 위에 거점이 그 연수동에 무슨 종합 평생교육센터인가 거기가 거점이었었어요.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법무부 사회통합 프로그램 공모가 났는데, 저희들은 그냥 거점하고 일반 운영기관하고 두 개 체크를 다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신청을 했어요. 네네. 했는데 그게 평생교육원이 안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저희들이 생각지도 않은 거점이 된 돼서 거예요. 지금까지 해오고 있네요. 그때는 인천 제2 거점 운영기관이었었죠. 그렇게 됐군요. 근데 그 진짜 하나님 은혜죠. 그렇군요. 네.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꿋꿋하게 현장을 지키고 계십니다. 참 고마운 일입니다. 또 이 거점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많이 공부하는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뿐만 아니고 지자체 많은 분들에게도 또 희망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요. 네. 오늘 말씀 이렇게 감사드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지속적인 관심이 이렇게 필요할 텐데 함께 필요할 땐 목소리도 이렇게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마무리하면서 우리 대표님 또 이 시간 통해서 또 특히 전하고 싶은 그런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한국은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순수 외국인이 265만 명이 있고요. 네네네.
기화자가 한 30만 명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요. 네네네. 이제 머지않아서 한국은 총 인구의 10%가 네. 이주민이 될 것입니다. 아, 그러나 이제 이민자 현장 고충 상담에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보면은 아직도 국민들의 다문화 감수성과 네. 다름의 문화 이해와 네. 또 수용에 있어서는 정말 조금 많이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이웃으로 때로는 가족으로 품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국민 인식 개선이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뭐 지난 옛날보다는 참 많이 이렇게 변화됐죠. 많이 바뀌었죠. 네, 처음에 시작하실 때. 그럼요.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체불임금이나 네. 뭐 심지어 폭행 뭐 이런 것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아, 근데 요즘은 뭐 그런 부분들은 거의 사라졌고요. 네. 네. 그렇군요. 또 이렇게 추가해서 또 말씀해 주실 내용도 있으십니까? 네. 특별히 이주민들에 대한 관심이 결국은 국력을 신장하는 거고 지금은요. 네네네. 옛날과 달리 이제는 이민자들이 없으면은 정말 우리 주변에 기초 산업이 우선은 돌아가지 않을 것이고 아, 그 정도로 이주민들의 영향력이 네.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외국인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네네. 이제는 정말 우리의 가족과 네. 또 우리의 정말 그 이웃으로 네. 늘 함께 품고 동고동락해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우리 평화방송 이 프로그램도 그분들과 함께하고 많은 또 여기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함께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평화방송에서 그 늘 이주민들을 위한 고정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해왔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사실은 국민 다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방송으로 네. 정말 큰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유, 계속 네. 늘 노력해야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네, 2011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9년부터 이제 제가 다문화 프로그램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래서 2009년이면 벌써 한 17년 가까이 거의 고정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해오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건데. 예, 늘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치면서 우리 대표님 뭐 신청하고 싶은 노래 있으십니까? 네. 신청곡은 참 가족보다 먼저 늘 이주민들만 돌보고 집안에 재정적으로 늘 도움이 안 되는 네. 남편을 네네네. 그래도 늘 챙겨주고 네. 있는 제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참 공교롭게도 네. 그 오늘이 결혼 42주년 기념일입니다. 42주년. 네. 와. 그래서 아우, 축하드립니다.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 나훈아님의 네. 감나무골 네.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나물꽃, 네. 감나물골. 예, 좋습니다. 자, 그러면 42년 축하곡이도 되겠네요. 신청곡도 되지만 이 노래를 감사의 선물로 전해드리면서 그만 인사드려야겠습니다. 레인보우 초대석 오늘은요. 서로 다른 우리가 보다 성숙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고자 늘 진심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사단법인 경기글로벌센터 송인선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가 움직이처럼 여기까지입니다. 날이 풀리나 싶으면 다시 꽃샘추위가 찾아오고 좀처럼 봄이 오지 않는 것 같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서서히 봄을 향해 가고 있지요. 송인선 대표님이 신청하신 나훈아의 감나무골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정 PD였습니다. 산채 없는 고갯길 산딸기 피는 고갯길 채 넘어 감나무골 사는
영청 다리 밝아 오솔길 따라 오늘 밤도 그리움에 가슴 태우며 나를 찾아 오시려나 달빛에 젖어 산같이 울던 고갯길 산국화 피는 고갯길